네, 국민의힘 쇄신을 이끌 인효한 혁신위가 총 13명의 혁신위원 인선을 마치고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됩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인데요. 한편 민주당이 관심을 모았던 지명직 최고위원회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또 정책위 의장에는 삼선의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인효한 혁신위가 어제 인선을 마쳤습니다. 성별, 연령, 또 지역 굉장히 좀 다양했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면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비윤계가 빠졌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제가 볼 때 비윤계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윤계가 빠진 건 아닐 테고 어쨌든 상당히 안배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여성이 좀 많이 있죠. 남성보다 많이 있고 비정치인 분들이 일단 정치인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하가 8분 정도로 조금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안부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혁신위원들 인선에서 어떤 강한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인선 자체가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혁신위원들을 통해서 각자가 국내 힘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아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첫 메시지 이것이 이제 보다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첨언하자면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실수를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수할 시간은 없다.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메시지를 주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주지 못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협위원장이나 전현직 국회의원이 안 들어갔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혁신이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혁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박성중 의원께서 들어간 부분이 만약에 박성중 의원이 서초에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이런 선언으로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강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내가 혁신위원인데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앞으로 다 따라주라. 이런 어떤 솔선수범적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평가가 있겠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비판적 시각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결론을 내리면 소문난 잔치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먹을 게 없어요. 보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기대하셨는데 어떤 게 없었습니까? 일단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눈 감고 문고리를 잡는 느낌으로 잘 인선을 했다. 그래서 기대 안 했는데 좀 기대 이상의 혁신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이틀 정도 그런 기대감을 높였는데 혁신위 구성 전에 인효한 위원장이 낙동강 벨트 2선, 그러니까 영남 물갈이론 부분들을 농담으로 규정해버리면서 한 걸음 물러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혁신위 구성 자체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냥 안배입니다. 기계적으로 청년, 여성, 그다음에 각 분야별, 그다음에 호남, 영남, 세종이니까 충청, 중원권이죠. 그다음에 박성중 의원 부분들, 김경진 전 의원 부분들, 친윤계 일색이고요. 그다음에 비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혁신의 한계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림은 그렸으나 실속은 없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당에 대한 집권 여당의 혁신이라는 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박성중 의원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성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정도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자리만 할 것 같으면 혁신위원 뭐 하려 합니까? 라는 차원이고 최근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비판이 있었어요. 박성준 의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박성준 의원이 개혁의 혁신의 어떤 대상인데 와서 혁신할 수 있겠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박성준 의원이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알고 보면 착합니다. 그런데 착해서 혁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혁신위가 김이 빠져버렸다. 저는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인효한 위원장의 생각을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충격적인 인선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격은 갖췄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 세 분의 당협위원장을 평가하자 그러면 김경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인효한 위원장하고 이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고 오신환 현 당협위원장의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친윤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유승민계 쪽에서 상당히 선대위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는 이게 통합 선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윤계의 한 분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당협위원장 한 분 올라오셨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부시장 출신의 정혜용 씨 올라오셨고 그러니까 이소희 현 세종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변호사이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다양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은 풀뿌리 그 혁신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권에 있는 어떤 혁신 내용만 반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연 각 직역에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고 있는지 이게 진단이 돼야지만 뭐 처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잔잔한 혁신이로서 오히려 큰 결과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아 있다. 다만 60일 기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개 안을 낼 게 아니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3개 이내에서 내가지고 이 3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압축적인 혁신이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변호사님이 가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좋은 안을 혁신을 주셨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서 두 분께서 간단하게 좀 평을 해주셨고요. 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구성을 한 뒤에 이 구성에 대해서 뭐 기준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인선 기준은 여성, 젊은 연령, 우리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청년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당 외 사람을 많이 영입을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미리 선포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건 확실히 약속해 드립니다. 당에 쓴소리하는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인선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실수할 시간이 없다라는 평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쓴소리하는 비윤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쓴소리는 본인이 많이 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쓴소리를 자세가 돼 있다. 뭐 이런 거죠. 눈치 안 보고 나서 당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쓴소리를 많이 하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활동의 방향을 정할 때 이게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부분이 뭐 정부가 국민 기대와 다르게 아직까지 성과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덜 내고 있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할 일은 정당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소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정 관계에서 사실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또는 관여해서도 안 되는 부분을 혁신이 내용에 담는다 그러면 이건 불협화음이에요. 예전에 보면 2015년도에 제가 성공적인 혁신을 평가받는 김상곤 혁신이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당시 당대표 시절에 되게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 위에 탈당이 이어졌어요. 탈당이 이어지고 선대가 출범한 이후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들어가 뒤에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게 이렇게 혁신을 하게 되면 통합과 혁신을 병행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선 혁신 후 통합이 될 텐데 그 혁신의 내용이 사실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혁신하게 되면 이건 불협화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3개 정도의 이 민주국가에서 대의민주국가에서 혁신의 가장 큰 부분은 사람 혁신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4년마다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5년마다 대통령을 새로 뽑고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새로 뽑는 이유가 혁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혁신을 하는 거라서 공천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사실 가장 큰 것이고 구체적으로 현재 있는 의원들과 관련돼서 공천과 어떤 연관을 지을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나머지는 사실은 제도화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전 혁신위처럼 사무총장직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뭐 당내 기구와 관련된 혁신 목소리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현실적인 혁신안을 고민해서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혁신위원 활동 방향까지도 좀 짚어서 얘기를 주셨는데 앞서 말한 부분 쓴소리는 본인이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쓴소리는 마음껏 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이 듣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하든 말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혁신위에 그래서 이제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바탕으로 해서 쓴소리가 나가야 그게 받는 입장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무게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김기현 2기 체제에서 임명된 혁신입니다. 이건 용산에서 임명한 혁신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쓴소리의 대상이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에게 향할 수 있으나 지금 강서구청의 참패의 요인은 정확하게 따지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사면해서
사실상 출마를 시킨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비춰진 것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봤을 땐 한 대통령의 7,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걸 막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거에 여러 가지 선거 방식에서 실패를 거듭했던 부분의 3. 그러면 정확하게 순서는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혁신위의 쓴소리를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쓴소리를 할 수 있으나 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왜 비윤계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계에 있는 인물들이 와서 앉아서 하는 것들이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수할 수 있는 용기 있다. 용기를 높이 삽니다. 그거 쉽지 않죠. 하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 혁신위는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실수를 하면요 집권여당이 흔들리면 국정 운영 이런 국정 기조를 뒷받침해야 될 집권여당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혁신위는 실수 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야지 저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염려가 될 수 있는 좀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뭐 압축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영주 대변인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채택이 되고 수용이 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 봤을 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당내 인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당내 인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 사전에 조율 과정도 없지 않아 있겠죠. 개인적으로 생각은.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이 무조건 당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당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 또는 그런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당의 약속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부여하는 혁신 활동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현 위원장의 할 일은 사실은 살리는 혁신이가 돼야 되는 거죠. 당을 살리는 혁신이가 돼야 되는 것이 당을 쪼개고 망가뜨리는 혁신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혁신의 활동이 비대위와 다른 게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협화음은 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어떤 뭐 상수입니다. 그러나 당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혁신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부대변인 말씀처럼 당이 어떤 쓴소리하면 대통령이 받아야 되죠. 그러나 대통령은 이미 쓴맛을 봤어요. 국민의 휘초리를 들어서 그거 인정하셨잖아요. 앞으로 더 겸허하게 하겠다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당이 그러면 어떻게 당정이 함께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살리는 혁신이 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누구 그만둬라 이런 식의 혁신안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곧 선대위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로 바뀌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혁신에서 할 것은 선대위에서 받을 만한 안들을 먼저 내놔야 되는 거죠. 공천과 관련된 시너지가 날 안들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선대위가 발족이 됨으로써 이 혁신위가 또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인현 위원장 말과 기타 당직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일단 역할은 분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을 낼 것 같기는 합니다. 예컨대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 뭐 음주운전자는 불공천한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객관적 기준을 낼 것 같고 이 기준을 구체화해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은 뭐 공관위가 하거나 또는 선대위가 하거나 또 인재영입은 인재영입위원회가 또 뜨고 곧 예, 출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담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가 사전에 안을 내기 이전에 조금 조율할 필요는 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물론 조율한다는 게 이게 서로 짬짬이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정당의 내부에서 조율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덜컥 내놓거나 서로 불협화음이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이건 혁신위의 본질에 반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좀 설명을 좀 네, 드려야 될 것 말씀하시죠. 같아요. 이제 국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 자체의 이제 표면적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천 관련해서 인재영입 관련해서 혁신위는 기준을 세운다 하지만 권한이 없는 이유는 혁신위를 띄워놓고 총선기획단 한다고 하죠. 여기서 할게 총선기획단에서 공천 관련해서 할게 국민의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재영입이 띄운답니다. 그러면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을 혁신위와 같이 띄워버리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방향성이에요. 근데 그걸 구체성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혁신의 권한이 아주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흐름과 좀 매뉴얼 같은 건데 보통 우리 민주당은 2015년도에 재보선 패전하고 나서 혁신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비대위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뇨한 혁신위는 김기현 2기 체제에 잠시 머무르는 패전 마무리 역할을 하는 수준이지 어떤 이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힘 전체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난망하다. 좀 그런 좀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응원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난 김은경 혁신위보다 나을 거예요. 또 그 소리 할 줄 알았습니다. 김은경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사실은 그거를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 예를 단 하나 얘기를 할게요. 불체포 예.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자고 안을 냈잖아요. 이걸 갖다 수정해서 또 의결하고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이런 대놓고 혁신위에 대한 무용론을 스스로 입증하는 이런 정도의 혁신위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거를 제가 비판하고 있지만 그 반면교사 삼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니 못 받는 것을 혁신위가 내가지고 불협화음을 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짬짬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받는 모습을 연출해야지만 국민의 힘이 이렇게 단결해서 또 혁신을 위해서 나아가는구나 이런 네. 메시지는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윤기천 변호사님이 혁신위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또 다시 한번 강력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혁신위가 이제 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오늘 첫 회의도 하고 이제 뭐 첫 활동 계획으로 뭐 광주 5.18 묘역도 예방을 하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죠. 추도식에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는 중돈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도 이제 바로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한 것,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먼저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건 뭐 그 상수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행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라서 대구의 어떤 그 정치적인 맹주라고 평가받는 박 전 대통령과의 미팅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 저는 저거를 대통령의 경제 행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루었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취월장적인 성과들 이런 것들의 재평가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지금이 그 당시와 비슷하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 가서도 보면 중동도 그 석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에서 제조업 국가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SOC나 이런 제조업 국가에서 조금 더 첨단 산업으로 바꾸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수출국에 대해서 다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상황도 보면 지금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 여력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 정부 탓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쌓아져 왔던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돌파구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이 취했던 그 상황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역할들을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경제적 성과요. 그 당시 5개년 개발 계획을 예, 몇 차례 예.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그 당시에 전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예. 깔고요. 이런 식의 수출 주도형 경제를 이룩했던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께 경제를 앞으로 더 챙기겠다, 더 나아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차원의 행보로도 읽힌다. 예. 말씀하신 그 부분 윤석열 대통령 직접 추도식에서 그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이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일단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많은데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해 네.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신, 그 경제 성과에 대해서 언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면 한참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별명이 있어요. 냉동인간이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냉동됐다가 이제 풀어나셨냐 그거예요. 70년대를 살고 80년대에서 그때만 살다가 2023년도에 깨난 것 같아요. 박정희 이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 인정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2023년 한국 경제는요. 1970년, 80년대 경제와는 매우 다릅니다. 압축 성장을 위해서 기억할 겁니다. 박정희 정신, 경제 성장이 있었던 건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고 후진국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 재벌을 육성하고 자영업자,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 말살돼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그냥 묵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국민들도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와 2020년대 첨단 산업을 달리고 IT의 최우수 최강국이고 반도체 산업의 선두에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이게 비교가 됩니까? 정신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압축 성장의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그 별명이 맞구나. 한 70년대에 있으셨다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정치적 의도가 크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TK가 흔들려요. TK 부분이 흔들리다 보니 그 부분을 잡으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갔다 와서 피곤하실 텐데도 추도식에 간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엊그제 강서구청 참패를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그랬잖아요.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뭐 경제 성장이든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저기도 가시고 야당도 만나고 협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TK, 보수의 심장 이쪽만 신경을 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 하는 시간에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곧 옵니다. 거기도 좀 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이 변화의 모습이다.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준동 순방 직후에 사실 이렇게 바로 추도식에 참석한 일정이 거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추도식 대구에서 구미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서울 선충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길에 들른 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해석도 좋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대통령께 민생 챙기라 그러잖아요. 민생의 제일은 경제고 그다음에 우리 후세대의 민생은 또 향후에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직접적 관계가 있고 하는 것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런 여러 가지 평가는 그럼 지금 다시 철강업을 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반도체에 투자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고속도로 깔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그러면요.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공업에서 생산성을 높여 중공업으로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철강업을 육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물류의 기본이 되는 경부고속도로를 깐 것이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를 그때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해안을 바탕으로 해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자라는 취지의 박정희 그런 이 정신을 계승한 것이지 안 좋은 것만 계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잖아. 이것이 우리가 정책적 실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게 아니잖아요. 외생 변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제 방문이 보수 결집에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보수의 빈 공간이 메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2016년도 총선과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호남도 약간 비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도 약간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대구 경북에 드나드는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이 이렇게 비어 있게 되면 저희가 중도 확장을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탕이 다른 정치 세력, 소위 말하는 팬덤층이 없기 때문에 믿고 중도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부분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 중도 확장이 안 된다 보면 뭐냐면 예.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저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것이 나쁘게 평가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영주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말씀 끝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는 거 좋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이태원 참사 일주기와 관련한 이 추모제에도 이제 좀 참석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참석 불가 입장을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좀 뭐 스토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시민 추모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물론 이제 표면상 이유로 야당이 공동주관 주최자로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행사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불참을 선언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대통령의 방점은 그거 같아요. 지금 행안부가 여기서 발의한 그 재난관리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도 겪고 이태원 참사도 겪었는데 추모하는 거 좋습니다. 추모는 지난번 100일 추모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합동 분향소도 있었고 다 추모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 추모에 더해서 뭔가 대책이 실제 구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모를 위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통과시킨 민주당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이런 재난법 개정안은 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네. 대통령 생각은 대통령이 할 일은 추모도 추모지만 일단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그에 있어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재난법 통과 부분들 여야가 논의할 부분이고 그리고 뭐 여야 협치를 하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왜 아직도 이게 그 포인트를 못 잡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말하고 행동이 아직까지 일치가 안 돼요. 될 것처럼 보였는데 예를 들면은 야당하고 협치를 하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강서구청에 참패를 안겨준 국민의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선적인 보수의 직결만 하지 말고 좀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좀 편안하게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목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이 늘 옳다고 했으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TK 만나서 똘똘 뭉치잖아요. 야당 안 만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면 재난법은 재난법이고요. 시민추모제 왜 못 갑니까? 그래서 야사당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정치 집회라서 못 간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서 야사당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빠지겠습니다. 그럼 오시겠습니까? 말 못 하잖아요. 결국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비난받고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불편한 것도 해야 돼요. 그게 국민이 늘 옳은 목소리인 거예요. 그런 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일정? 아니 영화는 뭐 시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영화는 보러 가시고 빵도 사러 가시면서 이태원 12구 참사에 왜 못 오십니까? 바로 앞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참은 하더라도 불참하면 잘못한 건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대통령이 만약에 기존에 자 보시면 합동분향소 이태원 합동분향소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서울시 광장에 있는 거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유가족들 다 가서 뵀단 말이에요. 그 발인이 아니고 뭐죠? 분향소 같은 데 가서. 아니, 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추모 의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요? 왔으면 더 좋다. 이런 취지의 평가는 가능해요. 오셔서 추모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민들, 안 가는 시민들은 다 잘못한 건가요?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논리비약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왔으면 좀 더 나았겠다라는 평가는 가능한데 아니, 왜 안 오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국에 개인적으로 있는 맞지 시민들이 않죠. 대통령입니까? 아니, 추모라는 게 꼭 현장에 가서 해야지만 추모인가요? 그렇죠. 그 의미예요.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거 그리고 일정을 하는 것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안 하고는 비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유가족들이 12구 참사 시민 추모제는 유가족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1년 동안 버림받았어요. 정부가 안 안아줬어요. 그리고 책임자가 아무도 없어요.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대통령이 변화한다면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오셔서 한 번쯤 유가족들도 보고 어루만져주는 거 그게 어렵냐 그 얘기가 이번 일요일입니다. 이번 일요일이기 때문에 보시면, 입장이 바뀔 저는 수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가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가신다고 해서 이게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만약에 합동분향소에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조문도 다 가셨단 말이에요. 부처까지 가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추모 의지가 없다라고 평가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이번에 못 간다. 그렇다고 해서 왜 안 오냐? 그럼 추모 의지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알겠습니다.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159명의 진상규명이 국민이 안 된다.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하나도 안 지잖아요. 지금 영산구청장 다시 업무 복귀해서 지금 막 자기 재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용산구청장을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이 그러면 1년 그만두라고 해야 돼요? 동안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불러서 자, 면담을 한번 법원이 했습니까? 숙박한 거잖아요. 그런 그런데 거는요, 윤기천 변호사님도 상권분립 이거는 하자고 하시는 방어의 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용산구청장한테 오르면 안 당신 돼야지요. 그만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주민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일요일에 추모제고요. 대통령실에서 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참사와 같고요. 관련돼서는 조용히 추모하는 것도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유가족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그럼 국정감사에서 네.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그렇죠. 문자 메시지 그 당시에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내줬다라 국청장급 뭐 그런 아니 문자 유가족이 메시지에 원하는데 대한 왜 이야기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천안함 이런 데 처음에 안 가셨어요? 저희 주제를 조금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이게 사실은 다 입장이 있는 거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계속 전 정부 왔으면 좋은 거죠. 계속 전 정부 얘기하시면서 아니 똑같은 예, 못한 것만 케이스잖아요. 따라 근데 왜 하시죠. 거기는 안 가고 지금 안 온다고 해서 비난을 하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 잣대를 놓고 봐야 되는 거고 안 간다라고 해서 추모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가시면 좋은 거죠.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예. 저희 또 진도를 좀 나가봐야 되니까요. 예. 그 문자 메시지 뭐 수사 지시를 한 적 없고 누구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난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이었는데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까지 이런 얘기들 좀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경위를 이제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청장급 이상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안전 걸로 책임을 봐서. 귀책시켜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야 한다. 뭐 이런 아마 내용이 그런 텔레비전에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경찰 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윤희근 청장이 명쾌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있었다면 경찰 내부에 서로 간에 메시지 주고받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은 그 당시에 경찰을 굉장히 질책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112에 대한 그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 더 그랬죠. 이거 경찰 책임이다라는 인식이 있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주도하에 수사를 해라 이건 또 안 맞는 거였어요. 따라서 저는 그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경찰 내부에 자문하거나 조언하는 취지의 메시지로 일단 읽힙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이고 경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수사를 구청장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서 저는 이게 꼬리 자르기라고 보여지는 메시지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제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메시지 누가 보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계속했고 네.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예요 지금.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없었다. 심지어 그 대통령이 경찰을 질타했잖아요. 본인의 뭐 어떤 사과는 없었지만 경찰을 질타했을 때 경찰 중에 누가 책임졌죠? 수뇌부들 다 살아있잖아요. 윤희근 청장 지금 국감받고 있고 심지어 김강호 서울경찰청장 유임돼 있죠. 이런 거를 유가족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는 또 여기 보면 참사 책임 회피 수사 지시가 근데 보시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본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본인보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기억이 나죠. 밑에 있는 하급 직원이 이런 일을 해서 보고서를 올렸다 하고 털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윤희근 청장이 이걸 말을 못한다는 거는 본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런 책임 회피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존재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돼 있었다라는 점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대통령이 오셔서 보듬어달라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와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태면 이게 국정조사도 했어요. 국정조사가 왜 했습니까? 이거 책임 소재 가리기 위해서 했잖아요. 뭐 밝혀냈어요? 국정조사를 한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 있는 거고 물론 대통령과 뭐 행안부 장관 다 어떤 형태의 책임은 다 있는 것이죠. 이거 책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어떤 걸 밝혀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무작정 그냥 책임 있다. 물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이나 국회에서 할 일은 또 법안 정리예요. 법안 정리가 돼야지만 매뉴얼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근데 법안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재난 안전 시스템 매뉴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주기가 지난 일주기에서 할 일은 뭔가요? 추도 당연히 해야죠. 더해서 정부가 할 일은 그러라고 권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관련된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동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문제점은요. 못 밝히면 책임이 없다예요. 그러면 못 밝힌다는 건 숨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밝히고 못 숨겨버리면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까? 중요한 건 159명의 정말 아까운 국민의 생명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정부 문제,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문제, 저는 이런 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국감할 때 여태까지 이전에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그 인파 다수 모이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감에서 질의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제가 얘기를 말하는 하시자는 거는 거예요. 야당이라는 게 견제가 있고 조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 나라, 모든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이런 인식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책임 소재를 지금 그거를 1년째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비겁한 말입니다. 아니, 모두의 뭐가 책임은 비겁해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 비겁, 말인데 비겁 영어가 문제가 분명하게 아니고 정부가 할 일은 집권여당과 대책을 세우는 거지. 하고 있는 정부는 야당이 할 일은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정부예요. 세우도록 노력해서 알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이지. 저는 예. 그런 인식을 누가 가져갖고 책임진지 가려서 잠시만요. 뭐 합니까? 국정은 두 분의 제대로 안 말씀이 따라간다고 책임이 생각해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예, 두 책임 안 분의 지셔도 됩니다. 아니 의견 말이 되는 충분히- 소리를 하셔야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이제 계속 반복하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좀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유가족이 그런 문제 들고요. 제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정치권에서 어떻게 상대방 한쪽에다 책임이 있다고 계속 1년간 주장을 유가족이 하십니까? 제기하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안 유가족이 들으세요? 나와서 그런 말 함부로 잠시만요. 정치권에 두 있는 분 분이 그런 잠시만요. 말 하면 안 예, 되는 유가족들의 거잖아요. 말에 귀를 공동의 기울이세요, 책임 있는 제발. 것이지.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협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저희 주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후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무에 복귀하고 나서 이제 바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조금 시간차는 있기는 했어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뭐 고심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단식 이후에 회복하고 35일 만에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명직 최고 자리가 좀 꽤 오랫동안 공석이었죠. 그런데 일단 어제 현직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조언들을 토대로 지금 현재 뭐 지금 그동안 거론됐던 충청권에 있는 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그분을 임명을 하고, 호남 배분목으로는 정책위 의장에 이계 의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당내에서요. 왜냐하면 지명직 최고 자체가 원래 호남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충청권으로 갔던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나마 균형 잡힌 인선을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기계적인, 그러니까 저기 사실 저 인선의 핵심은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겠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임명하신 거고, 거기에 구색 맞추기 용으로 이계호 전 의원을 아마 정책위의장 임명하신 것 같은데, 이계호 전 의원은 이낙연 전 지사의 선대위에서 부선대위원장 했던 분이죠.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고, 어쨌든 인선 자체는 외부적으로 볼 땐 저런 게 맞는데, 문제는 인선도 인선이지만 이제 5분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소위 개딸들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5분에 대해서 저는 그중에 한 분을 인선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떤 통합을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가 아니었나 싶고, 또 하나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무리라 하더라도 5분하고 점심 식사 정도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 그것이 극성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은 향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현직 원내대표랑 만나서 뭐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정작 이제 좀 목소리를 좀 세게 내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석과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복귀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당 분위기가 많이 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말을 아끼고 있고, 당을 좀 어떤 그 민생 통합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혁신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민주당발 혁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내에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대표께서 말을 좀 아끼고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 쪽에 포커싱을 해서 좀 당을 이끌겠다. 그런 의지의 메시지라. 근데 이게 약간 좀 모순 같은 게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이 하는 행동이 어쩌면 또 분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표께서 얘기를 해주면 좋죠. 이제 지금 당 운영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합과 어떤 포용,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혁신으로 갈 생각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들에게 대래 어떤 특정 어떤 집단에게 대한 그런 좀 강한 발언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 뭐 곧 하실 것 같아요.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 이 부분에 대한 결정 민주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 방송 3법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법적으로는 절차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잡아놓기 위해서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정확한 판단을 했다 이 정도로 네. 하고 나중에 이제 이번에 12월 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좀 협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렇게 헌재에서 결과가 나왔고 그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저 법의 내용에 대한 헌재 판단은 아니고요. 그 입법 절차, 그렇죠. 절차 관련된 직회부합 상임위에서 절차에 직회부한 대한, 거거든요. 예. 근데 헌재의 그 내용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본인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보면 이런 그 뭐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간 계류 중이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만약에 이견이 있게 되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협의 또는 간사들 간의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라 이런 게 들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절차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하나 주긴 줬지만 국회에서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부분은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밝힌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저 절차 예상은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지. 근데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것이 국회 법사위가 작구 심사만 있는 게 체계 심사가 있습니다. 체계 심사라는 게 뭐냐면 어떤 법을 만약에 만들게 될 때 이 법이 다른 법과 충돌하거나 상위법과 충돌하게 되면 이거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 체계 심사를 어려워해요. 워낙 법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 이것은 체계 심사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법하고 안 맞거든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법, 민법 체계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게 정당한 이유 있는 60일 동안의 계류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입법 과정에서 저 부분은 다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뭐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다 보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이 뭐 원청을 상대로 해서 쟁의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교섭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도 뭔가 이 노동법 체계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